안녕하세요. 어느덧 40이 넘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갈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였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 차이가 난다고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나이 차이가 꽤나 보이셨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다행히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선 굉장히 절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그로 인해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효선이니가 딱 이상형이라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잘 데려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 효선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걸 환영한다. 부족하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잘해보자꾸나.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쁜걸요? 남들은 시댁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며느리돌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네요. 효선이랑 잘 살도록 할 테니 걱정 놓으세요. 외동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저는 따로 남편 형제가 없으니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일적인 문제로 6개월 정도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가 아직 회사가 정리가 덜 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힘든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정리 후 완전히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 주차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며 소리를 치셨죠. 결혼한 애가 정말 데려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이사하는 날 굳이 여기까지 와봐야겠냐?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 먼저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건방지게. 이제 여기 지역으로 완전히 이사 온 이상 내가 네 버릇 단단히 고쳐주마. 며느리들이 조장에 잡아야지. 우리 무시하는 꼴은 못 본다고. 아이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효선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인사 올 정신이 있었겠어요? 이사 준비나 다 끝내놓고 오려고 했겠죠. 너무 노여워 마세요. 효선아, 아버님이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마. 뭐야? 당신이 그렇게 애들한테 오냐오냐 하니까 얘네가 우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남편 보러 왔으면 당연히 시댁에도 들려서 인사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거지. 이제야 얼굴을 비춰? 나보고 이걸 참으라는 거야? 이삿짐 챙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이사 다 끝내고 같이 찾아가려고 했어요. 뭘 그렇게 또 화를 내세요? 이것들이 지금 새 식구 들어왔다고 지금 날 가르치려 들지? 너네부터 내가 초장에 다시 기선제압 해놔야겠어. 처음으로 본 시아버지의 노발대발 모습이었어요. 가부장적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찔끔 났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두둔하려고 해도 시아버지의 노여움은 멈출 줄 몰랐고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말한 아버님의 성격이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우리 아빠가 원래 좀 저렇게 욱하셔. 내가 결혼 전에도 엄청 가부장적이라고 얘긴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무조건 남자가 하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게, 놀랐어. 이사 끝내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신없는데 안 왔다고 화를 내시다니.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선 내가 본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 그랬던 거겠지? 아버님 눈밖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엄마도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지를 워낙 말릴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아니야, 됐어.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마. 혹시라도 나 두둔하다가 아버님도 화나셔서 당신이랑 사이 틀어줄라. 이해해 볼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남편이 더 미안해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풀렸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게 되었으니 눈밖에 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버님이랑은 다르게 교양 있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늘 제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죠. 남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라고 했지만 전 시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효선아, 바쁘니? 그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잖아. 그 아버님이 미역국을 네가 끓였으면 좋겠다고 꼭 하시더라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날 일찍 와서 아버님 미역국 좀 끓이면 안 될까? 아무래도 첫 생신이라 너한테 기대하는 것 같아서. 아, 미역국이요? 네, 그럼요. 끓일 수 있죠.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일찍 가서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준비해 볼게요. 아유,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나 아버님이 또 불효령 내리면 너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미안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코치도 해주시고 저야 감사하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에휴, 가뜩이나 여기 데려와서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 아버님이 한 성격 하시잖니. 받아줘서 고맙다. 사실 아버님 첫 생신이기도 해서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은 했지만 아버님이 대놓고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하셨다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무조건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며 어머님 보고 절 지켜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어차피 해드리려고 했는 생신상이었기에 기분 좋게 차려드렸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투시거나 남편에게 불효령이 떨어질 일을 대비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 어떡하려나 봤는데 그래도 싹수는 있구나. 일찍 와서 내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니? 이제 여기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되니까 노력들 해라. 내가 기대하고 있어. 아빠는 무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저희 아직은 아이 계획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야?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 도리가 애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하는 거지. 그런 소리 집어쳐. 바로 가져라. 너 일도 그만두고 이사 온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 생각이거든. 당장 집어치워.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조정해서 애도 안 낳고 우리 대웅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발작 필요거든. 애초에 집어치우라는 소리야. 며느리가 무슨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일은 그만뒀지만 이곳에서 할 일 찾아보고 있고요. 아이는 자연스레 생기면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는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 계획만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효선이랑 대웅이가 알아서 하겠죠. 당신은 좋은 날 꼭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고정하시고 얼른 진지 드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은 급작스럽게 생신상을 엎어버렸어요. 국이며 불고기며 모두 다 엎어졌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자 아버님 말리기에 급급하셨죠.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저렇게 당연하게 여길 게 뻔하겠구나라고 말이에요. 또한 아버님도 이렇게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나 또한 시아버님을 굳이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막말하냐? 이게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막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뭐? 계획이 없어? 어머, 여보, 그만하세요. 아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내성이 생겨서 참겠지만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우, 속상해. 대웅아, 얼른 효선이 데리고 집에 가봐라. 당신부터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 집안을 하찮게 생각하고 시애비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아니오? 당신 오늘 오래간만에 정신 개조 좀 해야겠어. 당장 들어와. 어디 자식들 앞에서 이 가장 쪽을 줘? 오늘 어디 당해봐라. 아, 제발.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 말이 뭐가 틀려요? 진짜 아버지, 그 폭군 같은 성격, 저도 지겨워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도 쟤도 내가 요새 매운맛들을 안 보여줬더니 나사가 하나씩 빠졌지? 이제 좀 성질 꺾고 살랬더니 안 되겠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진 뺨을 올려붙였고 시아버지 생신날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차라리 본인한테 하라며 난리가 났고 한번 격분한 시아버지는 화를 멈출 줄 몰랐죠. 남편은 이런 것에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맞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시아버지와는 왕래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 이게 우리 아버지 실체야. 맨날 손 올리고 욕하고 어렸을 때 엄마랑 나 많이 당하고 살았어. 지금이야 나이 드셔서 무력을 쓰는 빈도도 줄어들었는데 가끔 저렇게 욱하시면서 요즘도 엄마 괴롭히시곤 하나 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머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서
엄벌을 줘야 한다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손부터 나가? 나 진짜 황당해. 나야 뭐, 이제 나와서니까 상관없는데, 엄마가 걱정이지. 나 결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 소리 들을까봐 꾹 참고 사신 건데,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는. 나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희생한 거니까.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무력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어머님 어쩌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좋으신 분인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날 전 남편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전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죠. 시어머니와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지만 시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엮이는 게 두려워 아예 마주할 일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그 계기로 다시 시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진 그날 일이 그래도 미안은 한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보고 화를 풀라며 달래주었고요. 돈은 괜찮아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 대웅 씨도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한참이나 자식 같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화 좀 줄이셨으면 해요. 뭐야? 일단 알겠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고려는 해볼게. 난 날 건드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 네 시엄마랑 네 남편이야. 내가 길을 잘 들여놨다만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효선아, 화 풀어. 아버님이 그래도 그날 잘못하신 거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뱃속 아이만 생각해서 웃자. 아빠가 저 정도 나오신 거면 진짜 많이 수그리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화 풀어. 우리 잘 지내보자. 아이 때문이라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절대 보지 않을 아버님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어머님도 용서를 했으니 저 역시 그날 일을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 예쁜 아이를 낳았고 딸아이였어요. 아버님은 딸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그동안 참아온 막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엔 품은 게 딸이요? 참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랬구먼. 당장 둘째 가져. 대는 이어야지. 아유, 여보, 왜 그러세요? 힘들게 우리 손주 안겨준 며느라기인데. 예, 네 시아버지 그냥 괜히 섭섭해서 그래. 옛날 사람들 알잖아. 네가 이해하렴. 안 그런다고 하시고선 또 며느리한테 저러시니. 나 원참, 여보, 말 좀 가려서 해요. 이 여편네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또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어제든 몸조리 알아서 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 상추나 씹어라. 옛날엔 애 낳고도 바로바로 이랬어. 딸 낳은 니가 뭔 할 말이 있어서 이런 일도 안 해? 난 딸은 취급 안 한다. 그리 알아.
여보, 제발 말 좀 가려서 해요. 아유, 효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네 시아버지랑 같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는 저렇게 막말을 하곤 병원을 떠나셨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병실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태어날 때 아이를 보니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전 아들보단 예쁘고 친구 같은 딸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남편만을 보며 견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 역시 이젠 어느 정도 시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라도 낄 정도의 멘털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윗집에 한 여자가 이사를 오면서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주 기이하게도 말이죠. 어머, 아랫집이구나. 저희 아들인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어려서 뛰지 말라고 해도 막 뛰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도 애 키우면서 그 정도는 이해 가능하죠. 그래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윗집 여자는 참 싹싹했어요. 그래서 종종 친하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했던 나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윗집 여자를 볼 때마다 제 딸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저희 딸과 윗집 여자도 그런 류의 하나겠거니 하게 되는 날이었고 그러던 중 제가 바빠서 딸을 윗집에 맡겼던 날이 있었어요. 아까 윤지 엄마 일 보러 갔을 때 나 윤지랑 시장 다녀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 딸이 있냐는 거야. 너무 웃기지? 그 정도로 윤지랑 나랑 닮았나 봐.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나 어릴 때랑 윤지랑 너무 닮은 거 있지? 신기해 진짜. 어머, 그래요? 저도 볼 때마다 닮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도 인연 같고. 오히려 제 딸인데 저보다 언니를 더 닮은 것 같아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요. 진짜 알고 보니 먼 사촌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사진 보면 더 놀랄걸? 신기해. 닮아서 그런가 자꾸 윤지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 있지? 정말 처음엔 기이한 인연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언니와 남편이 나란히 타고 올라오는 걸 목격한 순간이 있었는데 딸아이와 참 많이도 닮았다 했던 윗집 언니가 제 남편이랑 서 있자 남편과도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딸아이와 너무 닮아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사실 거의 쌍둥이다 싶을 정도로 닮았었어요. 아니, 자기야. 윗집 언니랑 자기랑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닮은 거 있지? 혹시 어머님 잃어버린 자식 있으시대? 에이, 뭐야. 아니, 전혀 없으시지. 엄만 나 하나 낳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동생도 못 낳았어.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아빠한테 구박을 덜 받았지만 평생에 못 낳는다고 아빠한테 잔소리랑 구박 엄청 받긴 했지. 윗집 분이랑 그렇게 닮았어? 윤지랑 진짜 닮았다 했는데 자기랑 서 있는데 자기랑 더 닮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냥 신기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12살 먹은 내 딸애가 위층집 여자와 이상하게 닮은 느낌도 이상했고, 거기다 남편까지 똑 닮으니 이 호기심이 멈춰지질 않았죠. 정 그 길로 남편의 머리카락과 윗집 언니네 놀러 갔을 때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댁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남편이랑 99% 유전자가 일치할 줄이야. 아, 기막혀. 결과는 남편과 위층 여자의 DNA는 정확히 99% 일치하였고, 둘은 남매인 게 분명했어요. 상상을 뒤엎는 결과에 즉각 검사소마저 발칵 뒤집어졌죠. 제가 너무 놀라 졸도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지 않았다고 했으니 제 예상대로라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겠거니 싶더라고요. 남편과 그 윗집 언니가 정확히 시아버지 판박이 느낌이었고 그 둘이 서 있으니 쌍둥이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던 거예요. 전 이 일을 간과할 수 없겠다 싶어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하다. 이제 밖에서 외방 자식까지 만들다니. 99%라는 건 정말 남매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거니까. 나 못 참는다.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아버님을 추궁하는 것보다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당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지 아빠랑 우리 셋이 상의 좀 하고 결판을 져요. 아유, 내 인생 정말 부정당했구나. 하다. 이제 외방 자식까지. 윤지압이 6살 때일 거야. 그때 웬 여자랑 바람이 나긴 했었는데 내가 그때 요절을 냈어야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 하나 믿고 여태껏 참았어. 윤지앱이 한부모 가정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지. 근데 거기서 애를 만들어 와? 심증은 확실하다만 물증을 잡아야겠어. 그 여자의 엄마만 보면 확실한데. 아, 마침 언니네 이번 주에 친정어머니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 놓으세요. 당장이라도 끝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일단 물증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와 애를 썼어요. 같은 여자로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무력을 당하시기도 매번 욕을 듣기도 하였고 항상 기놀려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뭐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윗집 언니의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여 두 모녀를 마주하게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그 윗집 언니는 남편의 배다른 동생님이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지난 세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의 상처가 떠오르는 것처럼 많이 슬퍼하셨죠.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됐다. 확실해. 저 여자 많이도 늙었네. 하긴 저 여자가 무슨 죄야? 네 시아버지가 총각 행세하고 만났던 건데. 저 여자도 피해자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답답했겠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정말 각오했다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편에 대드릴게요.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랑 대웅 씨만 믿으세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솔직히 엄마 답답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 알아요. 이제 나 결혼도 했고 아버지라는 존재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엄마 인생 찾아줄게.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진짜 심지만 굳게 가지세요. 우리만 믿어.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을 진행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혼 소장을 보고 그 즉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손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밀쳐내고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또다시 막말을 했고요. 너네가 다 돌았구나. 두 모자가 안 맞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래, 오늘 매운맛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역시 길들여야지. 이보세요. 당신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늙음하게 어디 한번 혼자 쓸쓸히 늙어가봐. 주제 파악 못하고 또 멋대로지? 짐이나 싸. 이 대궐 같은 집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거 잊었어? 이혼 소송하기 전 물밑 작업을 한 거지 우리도.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뭐야? 이것들이 작당하고 지금 날 물먹여? 당신이 얘기해. 당신 한번 또 묵사발로 만들어줘? 어디서 이혼이야? 이 나이 먹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어디 가서 돈 많은 하랩이라도 물었나 보지?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 그리 알아. 정신 나간 인간.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다 우리 대웅이 때문이야. 근데 이제 참고 살 이유도 없고 하다하다 외방 자식까지 딸린 당신이랑 소름 돋아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 외방 자식 찾아서 살아봐. 하긴 그 자식도 무슨 죄야. 당신이 총각 행세하고 뿌린 시인데 걔도 안타깝지. 평생을 아빠 없이 당신은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 해. 외방 자식이라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 며느리 당돌한 것이 잘못 들어와서 아주 분란을 만들어. 너 내가 외방 자식 만든 거 봤냐? 네가 시어머니 부추겼지? 나랑 이혼하라고?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가만 안 둬. 시아버진 외방 자식에 대해 발뺌을 하였고 전 안 되겠다 싶어 윗집 언니한테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윗집 언니는 아버지의 존재는 알았지만 어려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서 평생 찾지 않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자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해했죠. 직접 모든 잘못을 만든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서로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윗집 언니는 제 남편의 이복 동생인 걸 알게 되자 참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외동인 둘이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 남매가 되어서 만난 것이죠. 남편과 윗집 언니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형제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복이지만 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몽골몽골 하던지. 네가 나보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오빠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피도 섞였는데 오빠 노릇은 해야지. 고마워요, 오빠. 저 역시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새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우리 오빠 와이프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만났나 봐.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도 만나지는 게
저도 아가씨한테 잘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긴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저 역시도 윗집 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윗집 언니는 오빠는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이혼 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머님께 공동 명의로 양도를 해줬었거든요. 모든 계획은 제가 의도한 거였지만요. 오래 산 세월만큼 소송은 참 길어졌어요. 어차피 당신이랑 언젠간 이혼할 생각이었고 그동안 아프게 당했을 때마다 모아온 진단서 그리고 그 외방자식 DNA까지 다 당신한테 분리할 거야.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이제 나 좀 놔줘. 이제 나도 말년에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놔주냐? 너랑 이혼하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말년에 이렇게 쓸쓸한 게 어디 있다고?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대로 가보자고. 어차피 이혼해야 할 거야, 당신은. 애 아버지라 조금이라도 내가 봐주려 했는데 끝까지 가야겠네. 말년에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마저도 당신은 잃게 될 거야. 당신한텐 가장 큰 벌이지. 시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은 자그마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최종 판결은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만큼 집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넉넉히 해주어야 했고요. 집은 애초에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했지만 이거를 떠나서 어머님께 많은 걸 분할해줘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법원의 판결은 저희의 편이었죠. 또한 성인이 된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말년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봐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지. 아저씨.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무력적인 상처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래요. 네가 나한테 어찌 이래? 네가 누구 덕분에 세상에 나왔는데? 네 엄마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천륜인데. 천륜을 근데 그렇게 끊어버려? 나도 당신 딸이잖아. 그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돌고 돌아 우린 만났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식한테 버림받고 혹여나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마. 우리 인연은 그때 끝이 났으니까. 뭐야? 내가 말년에 아들도 있고 이렇게 딸도 있는데 왜 혼자야? 너네들 나한테 생활비 보내. 나 때문에 태어났잖아. 딸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아빠 노릇 한 거 있어? 말년에 한번 쓸쓸히 외로워 보라고. 속이 다 시원하네. 네가 내 핏줄인데 감히 날 외면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늘인데 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네가 뻔뻔하게 내 딸한테 자식 노릇을 강요해? 맛 좀 봐라.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같이 가는 게 답이지. 윗집 언니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하자 윗집 언니의 어머님은 어디선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버님에게 투척했습니다. 아버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속이 다 시원하던지. 정말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인 듯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싫어하던 재산도 분할해 줬어야 했고, 집마저도 어머님한테 뺏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윗집 언니까지 모두 손절을 했어요. 아버님은 그럼에도 신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댔지만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말년에 항원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찾으셨답니다. 아버님 눈치로 아무데도 못 다니셨는데 이젠 문화센터도 나가서 활발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진작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님은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어찌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 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네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 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 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재수 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에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일궈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 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 나을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재수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 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서가 없을지라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늘 당당했던 여성이었어요. 화목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결혼이라는 로망이 가장 컸었고 하루라도 빨리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 같은 회사 타 부서 사람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상급자였고 그는 직속 부하였지만 상관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밤낮으로 쫓아다녀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모두 그러하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던 남편이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난 2년제 나오고 넌 4년제 나왔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잖아. 그 눈빛 뭐야? 사람 무시하는 태도잖아. 네가 아무리 나보다 직장 상사라고 해도 나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나를 무시해? 뭐해라니까?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해? 그리고 왜 거기서 2년제, 4년제가 나와? 당신 참 웃긴다. 아무리 피해망상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까지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마.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다시 돌아와. 니네 팀 김대리 말 못 들었어? 너 보고 남편 보는 눈이 소박하대잖아. 근데 넌 거기에 웃어 넘겼잖아. 그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거기서 상심 지키고 싸우기라도 할까? 참, 내가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써? 그리고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매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당신 이렇게 자격지심 많은 줄 진짜 몰랐어. 자격지심? 그래, 나 자격지심 있다. 어쩔래? 사람들이 2년제라고 얼마나 무시하는데 넌 서러움을 모르잖아. 애초에 학력 제한 없이 자긴 경력자로 들어온 건데 뭘 그렇게 학력에 연연해? 예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거야 정말. 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부하 직원이었지만 당당했고 본인 커리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지심 없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참 힘들었고 기분이 좋을 땐 매우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자격지심이 나오는 남편이어서 그런지 매번 제가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시댁도 그걸 원하셨죠.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한 번도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서 퇴사를 권유한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일 욕심이 많았던 터라 여자의 몸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퇴사 얘기가 달갑지만은 않았답니다. 너랑 싸우는 것도 지겹다. 그냥 네가 회사 그만두면 안 돼? 같은 회사 다니니까 더 비교되고 사람들도 나랑 왜 결혼했는지 의아해하잖아. 그 꼴 보기 싫다. 그냥 네가 그만둬. 넌 능력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여기서 잘해가지고 진급도 해야 돼. 2년째 나온 내가 어딜 가겠어? 내 부탁이니까 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주라. 회사 사람들 눈치 보기 싫어. 그래,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되겠니? 물론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보니 사사건건 너네 회사 사람들이 비교하느라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만둬라. 그게 가정의 평화야. 그리고 유찬이도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네가 그렇게 밖으로만 놔두면 되겠냐? 이제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봐라. 저 이 회사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로 삼은 거예요. 대학교 다녔을 때도 학점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유찬이 때문이라면 시터 구해볼게요.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인 거 아무렇지 않다니까 왜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회사에서 잘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일 욕심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부탁할게. 넌 욕심이 왜 이렇게 많니?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 부탁한 걸 못 들어줘?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지. 꼭 네 욕심 다 챙기면서 살래? 너 진짜 너무하다. 그거 우리 아들 바보 만드는 거야. 긴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회사 그만둬. 그리고 어디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키운대? 이제 네가 엄마 노릇하면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할 때야. 당장 때려치워. 남편과 시어머니가 퇴사를 권유했을 때 싫었지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가정이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고 속상했지만 아들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헛헛한 마음과 속상함을 뒤로한 채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회사를 그만두니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잘한 결정이었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정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하지. 내가 퇴사해서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유찬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그래, 여자야 남자 뒷바라지하고 아이 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 잘 생각했어. 여자가 잘나서 뭘 한다고?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앉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진즉 그만뒀어야 하는 것을. 이제라도 간둔다고 하니까 된 거죠 뭐. 이제 상급자가 아니니 비교도 안 당하고 나야 뭐 훨씬 나아졌지. 여하튼 잘 생각했어.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회사를 바로 퇴사했고 회사에선 극구 말렸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고 전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산 후 3개월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단조롭고 어색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전 어느덧 살림만 하는 삶에 익숙해졌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을 때 남편은 뭘 하는지 오히려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저더런 가정을 위해서 일까지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제가 그만두자 매번 회식한다, 회사 야근한다 라는 핑계로 밖으로만 겉돌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가정과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자 내일도 찾지 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열중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그 회사를 아는데 무슨 그렇게 야근이 많아? 유찬이 학교에 부모 참관 수업 있잖아. 그거 아빠의 날이라서 아빠가 가야 돼. 이날 연차 쓰고 아이 학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유찬이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갑자기 말도 없이 연차를 어떻게 마음대로 써? 아무리 오래 다녔다지만 생각이 있는 거야? 너 회사 그만두더니 아주 감을 잃었구나. 이래서 살림만 하는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는데 내가 야근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가정을 먹여 살리지. 학교는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던가 해. 아빠 참관 수업인데 어떻게 내가 가? 유찬이가 아빠 없는 애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림만 해서 말이 안 통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이러려고 나보고 집에 들어앉으라고 한 거야? 양심이 있긴 해? 이 정도로 네가 집에만 있을 줄 알았냐? 그래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 줄 알았지. 무슨 회사에서 팀장까지 한 애가 그렇게 몰라 세상을? 요즘에 외벌이로 가능한 시대냐고. 네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게 이상하긴 했지만 허튼 짓 할 사람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았죠. 간혹 차가운 말투, 저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않았지만 아이 아빠로서 양심에 버금가는 짓을 하진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우려했던 것이 맞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연히 퇴사했던 회사 동료를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해준 말이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을 한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마음껏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대놓고 동료가 말해주는데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회사에서 암암리에 다 아는 소문이야. 근데 언니 남편, 언니 꼬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제 회사에 소문나도 본인은 상관없다 이거지 뭐. 언니가 회사 그만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들어갈 줄 몰랐나? 하여튼 언니도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왜 관둬? 언니가 보통 에이스야? 이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돼. 언니가 얼마나 잘 나갔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다 안타깝다 정말. 어쩔 거야 이제. 확실한 거야? 고마워. 이런 말 하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내가 좀 알아볼게. 정확한 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직 확정짓진 말아줘. 유찬 아빠 다정하진 않아도 아이 보기 부끄러운 짓 할 사람은 아닐 거라 정말 믿고 있거든. 동료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의심했어요. 정확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역시나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았고, 마음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난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도 포기했는데, 그럴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미래를 즐기며 나를 기만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동시에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왔는지 정말 그날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김민아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김민아 씨면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랑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유찬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난 이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까지 포기하면서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기만해? 아니 유찬이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지. 남자들 원래 한 번씩 이렇게 바람 피우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몰랐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알았다니 유감이네. 너한테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미안한데 나 그 여자 사랑해. 유찬이한텐 미안하지만 너한텐 별로 안 미안해. 남녀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진짜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니?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봐. 네가 아는 사랑 다 박살내 줄 거니까. 그리고 이혼 꿈도 꾸지 마.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닌 이상 나 절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이거 다 알고도
나랑 살 수 있겠어?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제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까운 인생 애만 보고 살 수 없잖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저한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은 제가 아니고 남녀 사이가 다 이런 거 아니냐며 저에게 철면피를 깔고 말을 했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에겐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가정을 깰 용기가 없었어요. 이 가정을 깬다면 저의 모든 것이 깨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뻔뻔한 남편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이혼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어느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냥 이혼해 달라고. 너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구냐? 어린애 아니잖아. 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붙들고 살고 싶니? 얘가 왜 이렇게 즐겨? 우리 아들 새 출발한다는데 네가 왜 앞길을 막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네 집이 좀 사는 모양이던데. 유찬이도 우리가 건사할 거니까 너만 빠져주면 돼. 너 하나 희생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라고. 네가 유찬이 데려가면 뭘 해줄 수 있니? 그래도 집안 빵빵한 새엄마가 케어해주는 게 낫지. 넌 지금 직장 신지도 오래됐잖아. 뭐라고요? 내가 누구들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나만 빠지라는 건데? 나 절대 못 빠져요. 그리고 이혼해도 유찬이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 뻔뻔하게 유책 배우자임에도 아이까지 뺏으려고 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네요. 유찬이 위해서 뭐가 옳은 건지 잘 생각해. 네가 지금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유찬이한테 다 해주는 엄마가 낫지. 꿈 깨요. 나 이혼 절대 못 해주니까. 어디 한번 상간 남녀 어디까지 가는지 내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시댁은 염치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본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만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 있었기에 차마 포기가 되지 않았죠. 끝끝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제 숨기지 않고 바람을 피웠고 대놓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아줌마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 엄마가 김밥이랑 맛있는 것 좀 많이 싸주세요. 가서 먹을 거야. 아줌마? 무슨 아줌마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학교를 가야지. 무슨 놀이동산을 간다는 거야? 아빠가 그러자고 하셔? 아빠랑 친한 친구랬어. 지난번에 학교에도 나 데리러 오고 피자도 사주고 오늘은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거야. 나도 그 아줌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주고 다음번에 만나면 포켓몬스터 장난감 세트랑 옷도 사준다고 했어. 남편은 뻔뻔하게 외도를 하는 여자를 아들에게 칭그럽시고 소개해줬고 아들은 같이 밥도 먹고 이번에 놀이동산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며 해맑게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제가 이악 물고 참아왔던 가정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는 남편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혼란은 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면서
당장 끝을 내자고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뻔뻔하게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죠. 결혼하기 전 그렇게 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남편 어디 갔나 싶으면서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말 정반대의 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야 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내가 뭐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유찬인 내가 키울 거야. 미쳤어? 네가 경제적 능력이 뭐가 있어서 유찬이를 데려간다는 거야? 유찬이 내가 키워. 내 핏줄인데 어디 가당키나 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애를 키운다고 해. 절대 안 돼. 유찬인 너같이 뻔뻔한 인간 아래에서 키우게 할 순 없단 말이야. 그럼 소송해야지.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절대 안 돼. 내 핏줄 내가 키울 거니 그리 알아. 너 유책 배우자야. 네가 뻔뻔하게 소송하잔 말이 나오니? 하긴 뻔뻔하니 바람도 피우고 대놓고 이혼도 요구하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했고, 전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계속되는 법정 싸움 끝에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어야 했고, 그 뒤 양육권과 친권 소송을 다시 이어갔어요. 물론 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가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정 잘못 돌본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요. 그러게 남편 관리를 애초에 잘했어야죠. 양심도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나보고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고? 도덕적이지 못한 둘이 비정상이지 내 탓을 해?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랑 유찬 아빠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잘 사는지. 참,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팀장님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 안타깝네요. 대리님은 제가 잘 챙길게요. 팀장님은 본인이나 잘 돌봐요. 어디 그게 사람 꼴입니까? 많이 초췌해지셨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짓거려봐. 마지막에 결국 누가 웃는지 보자. 너 지금은 네가 이긴 거 같지? 두고 봐. 울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말을 하며 단단히 약을 올렸죠. 하지만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는 대신 아이를 친권과 양육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애초에 밑밥을 깔아둔 거였어요. 제가 아이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남편은 법정 싸움 없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절 회유했죠.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그래도 아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음에 답답하지만 모든 걸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한테 줄 위자료 차라리 안 주고 네가 애 데려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냐? 그냥 애 네가 키워. 뻔뻔한 인간. 3천만 원 때문에 애를 포기해?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지.
애만 깨끗하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깟 돈 안 받아도 돼. 뭐 나중에 네가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빈손으로 보내긴 그렇고 그 엄마네 집에 있는 화병 있지? 꽤 오래된 골동품이거든. 그거 하나 가져가라. 나중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라도 얻어가. 그거면 우리 사이 끝인 거다. 넌 결국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너란 놈이 아이 아빠라는 게 참 유찬이가 불쌍하다.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될 놈이야.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 대신 시댁에 있는 화병을 골동품이라며 주었어요. 솔직히 너무 가소로워 그것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아들과 함께 같이 챙겨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전 이악 물고 다짐했어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아들과 따로 나와 살며 있는 대로 제 능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일은 오래 쉬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잘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와 집 구경을 하던 날이었어요. 어머, 이 화병 뭐야? 내가 유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이거 꽤 값나가 보이는데? 혹시 의뢰 같은 거 해봤어? 에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위자료랍시고 준 건데 아마 몇만 원짜리나 아님 몇천 원짜리겠죠. 그냥 버리기도 뭐해서 가지고 있어요. 뭐 계속 보니까 나름 집안 인테리어도 되는 것 같고. 왜요? 언니가 봤을 때 뭐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내 말 한번 믿어봐. 문이랑 아래 새겨진 모양까지 내가 역사학과 나왔잖아.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 한번 의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잖니. 한번 내 말대로 해봐.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회사 언니의 말에 믿져야 본전이니 남편이 위자료로 준 골동품 의뢰를 맡기게 되었고 전 그야말로 그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3천만 원을 주기 싫어 저에게 던진 화병은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톡이었고 완전 유물이었기 때문에 전 그걸 박물관에 넘겨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아이의 면접 교섭일이 있었고 그날 아들을 남편에게 데려다 주려고 잠시 만났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 비위와 심기를 거스르며 한참을 절 약 올리더라고요. 참고로 그 면접날도 상간녀와 함께 나타났고요. 와, 신수 좋아 보인다. 뭐 이혼하니까 살만 하나 봐. 위자료 없어도 살만은 하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깟 화병 왜 가져가냐? 나 같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무조건 받아냈을 텐데. 아, 하긴 이젠 되돌릴 수 없지. 그나저나 넌 눈이 삐었냐? 내가 위자료 대신 준 그 화병 딱 봐도 3천 원짜린데 그걸 위자료랍시고 가져가는 너도 참 수준 알만하다. 뭐? 이게 또 심기를 긁네? 너야말로 그게 3천 원으로 보이디? 그걸 고이 보관만 해둔 네 엄마랑 네 수준도 알만하다.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아들을 데려다 준 뒤 제가 뽑은 슈퍼카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슈퍼카가 있었지만 차마 그것이 제 것인 줄 몰랐었죠. 제가 차에 올라타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렌트를 했냐며 말을 더듬으며 물어봤어요. 아니, 너 차 렌트하고 다니냐? 유찬이한테 일 다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렌트라지만 너무 센 거 아니야? 나한테 이혼당하고 충격으로 머리가 해가닥 돈 건지. 주제 파악 못하고 네가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냐? 그리고 아까 한 말은 뭔 말이야? 말 그대로야. 3천만 원 주기 싫어서 3천 원짜리 화병인 줄 알고 준 그 골동품. 알고 보니 억소리 나는 유물이었지 뭐냐? 덕분에 내 인생 활짝 폈어. 차도 뽑고 집도 이사 갔는데 얘기 못 들었니? 하여튼 고맙다. 너랑 이혼하고 내 신수 헌해줬으니. 뭐? 억소리?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돈이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넘긴 건데. 어떻게 너만 팔자를 피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이미 끝난 것을. 아, 네 상간녀 돈 많다며? 그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럼 되잖아?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통곡을 하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나쁜 인간은 돈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였어요. 순식간에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상간녀도 정이 떨어졌는지 남편만 두고 이별을 통보한 뒤 자리를 떠버렸어요. 남편의 순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던 상간녀까지 잃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 앞에서 사랑이고 뭐고 없는 듯이 상간녀가 가도 신경 한번 쓰지 않으며 저에게 다시 태도가 돌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조강지쳐 버리고 아들까지 외면하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 그리고 그 골동품은 원래 우리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마 결말이 이러려고 내가 그 골동품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쉬워서 그래. 유찬이 생각해서 한 번만이라도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하도록 할게. 돈 앞에서 사랑도 모두 없구나. 그렇게 사랑한다던 네 상간녀가 너 못 만나겠다고 가버렸는데도 나한테 이러고 싶니? 그깟 돈이 뭐길래 너도 참 알만하다. 내가 왜 진작 네 수준을 몰랐을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었던 거지. 그래도 네 덕분에 남은 생 우리 유찬이랑 엄청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 분리수거 안 될 인간도 거르고 내 인생 활짝 펴고. 끝까지 너 혼자 잘 살겠다 이거지?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준 골동품 다시 반환해 올 거야. 그런 줄 알아. 좋은 말로 안 통하지?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랑 이혼할 때 그 모습인 줄 아니? 이젠 능력되겠다. 빵빵한 변호사들 선임할 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 남편은 역시나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저에게 걸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걸 다 뺏겠다는 심보로 말이에요. 전 국내에서 날고 긴다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남편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3자까지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다행히 남편은 패하고 말았고 전 승소를 했어요. 제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남편과의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너한테 뺏길 수가 있어? 하물며 손자까지. 너 그거 당장 못 가져와? 아줌마, 정신 차려. 유찬인 당신들이 버린 거잖아. 위자료 주기 싫어서 애 데려가래 놓고 이제 와서 뺏겼다니. 웃긴다. 이제 와서 모든 거 잃고 나니까 핏줄이 당겨?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주고 자식이고 팽개쳤으면서 가스로운 인간들. 법적 처벌만 없었으면 당신도 지금 나한테 머리털 다 뜯겼어. 알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반성 좀 해. 그래도 너 그것 때문에 보상 많이 받았다며. 법정에서는 내가 패지만 양심상 나한테 뭐라도 떨어뜨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많은 걸 바라냐고. 나 1억만 해줘. 그거면 돼. 그럼 다신 너 안 찾아올게. 네가 유찬이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날 거야. 또 유찬이 가지고 거래하니?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넌 진짜 갱생 불가다. 그냥 평생 그렇게 루저처럼 살아. 그 나이 먹도록 회사에서 진급도 못하고 말년 대리 주제에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지? 그지 깽깽이 같은 놈. 뭐? 만년 대리? 이게 또 내 자격지심을 건드네. 그래. 넌 돈 있고 팔 잡혔다 이거지? 아, 억울해. 그건 다 내 거란 말이야. 평생 남 탓하고 그렇게 살렴. 어쩌다 내 눈이 삐어 너 같은 것을 만났지만 그래도 인생 공부라 생각할게. 잘 살아. 참 길고 긴 싸움이었고 이혼 소송에 양육권 다툼 그리고 이젠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때는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정 싸움에서 패하자 악을 쓰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돈을 절대로 뜯어낼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다시 만나던 상간녀에게 울며불며 매달렸고 상간녀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곤 이 모든 게 상간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하며 상간녀와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그 모습을 보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간녀와 남편을 해고 처리했다고 동료가 말해주었죠. 그들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모든 서름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 참 기뻤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온 것 같았거든요. 너 내가 나중에 보자고 했지? 이제 회사도 잃고 네 경력에 어디 들어가겠니? 이미 업계엔 너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들어갈 회사도 마땅치 않을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너네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너같이 양심 없는 딸 좋으시겠니? 가만 안 둬. 대리님이랑 팀장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내가 왜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이따위 낙인이 찍혀? 꼴 좋지 뭐. 지팔 직권이란 말이 있단다. 네 팔자 네가 꼰 거지. 누가 등 떠밀었니? 너 정상적인 남자 만나 시집 가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남자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 가정 파탄 났다고 다 소문낼 거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생각 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 아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쯤 되자 모든 걸 다 아는지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할머니랑 아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인데 내가 봐서 뭐해?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한테도 얘기 전해줘. 아님 내가 할까? 이제 그냥 엄마랑만 행복하게 살래. 그게 낫지. 그래도 아빠인데 안 봐도 되겠어?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아. 대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중학교 초반까진 아빠와 면접을 하다가 아들이 큰 지금은
따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완전히 연락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랑 돈과 저울질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와 할머니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만 받으면 되는 상처를 우리 아들이 받은 건 아닌가 해서요. 간혹가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 연락이 오시지만 그마저도 차단을 하니 이젠 연락도 안 오셔요. 핏줄도 잃고 돈도 잃고 아들도 이혼남이 된 시어머니 인생이었고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큰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평생 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저에게 뺏긴 것이 남편에겐 가장 큰 벌인 것 같아요. 참 그 시절 어떻게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얼른이 기분 털어버리고 오늘은 맛있는 것을 먹으며 힐링해야겠어요.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는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